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신문이나 잡지, 우유를 예전에는 구독해서 집에서 받아서 쓰긴 했는데요. 일정 기간 구독료를 이렇게 지불하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 요즘에는 구독경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요즘 OTT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또 음악을 듣고 전자책을 보는 일, 또 주기적으로 생필품을 받아보기도 하고 꽃을 배송받기도 하고요. 이런 걸 다 구독경제라고 부르는데, 요즘 트렌드들을 보면 이 구독경제 방식의 부가 서비스가 더 확장될 거라고 하죠.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 구독경제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뭔지, 또 어떤 품목들이 추가되고 있는지, 또 내 비즈니스에는 혹시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수도유보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내고 있는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이 부과되기도 하고, 그거 남는 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수도유보금이라고 한다고 해요. 오늘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는 왜 이런 수도유보금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그래서 어디서나 돈을 보내고 넣고 인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은 구독경제라고 하는 게 또 최신 트렌드 키워드이기도 하죠. 구독료를 내고 주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저절로 오는 거죠. 미리 돈은 다 냅니다만, 뭐 잡지나 신문 같은 거 정기 구독하는 게 그런 전통적인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구독 서비스들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외국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겠구나 하는 걸 좀 알아보고 또 아이디어를 같이 떠올려 보죠. 로그인 뒤 조현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참 별걸 다 구독 서비스로 판다는 느낌이 들 만큼 다양해지긴 했더군요. 뭐 얼마 전에는 화장품 같은 걸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기도 하고, 뭐 어떤 꽃이 올지는 모르지만 꽃을 또 뭐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보내주기도 하고, 요즘엔 뭐 도시락, 샐러드 이런 것도 보내주기도 네. 하고,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네, 해외에서 지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구독 서비스 중에 하나가 네. 뷰티 구독 서비스인데요. 음, 제가 이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뷰티 구독 서비스 상품이 K-뷰티가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리아 우리나라 화장품. 화장품인 거죠. 네. 음,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월간 또는 격월로 구독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네. 특히 그 싱가포르에서는 노메이크 노 라이프라고 하는 서비스랑 핑크 서울이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노메이크 노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화장품으로 뷰티 박스를 구성을 해서 매달 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핑크 서울은 말 그대로 한국 화장품들로만 구성하고 있는 그 뷰티 음, 박스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구독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구독 박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구독 박스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들이 여성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초 제품부터 네. 색조 화장품, 또 마스크팩, 헤어 케어, 또 뷰티 액세서리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네. 과자 선물 받아본 기억 있으세요? 종합 선물 세트. 네. 이런저런 과자들 다 들어있는 거. 그렇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받을 때마다 기대하게 되잖아요. 예. 여성들에게도 이 뷰티 구독 박스는 어떤 제품들이 이번 달에는 어떤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예. 그리고 그걸 열어봤을 때 이번 달에는 이런 신제품들이 나오고 이런 색조가 유행이구나라고 하는 뷰티 트렌드를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박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화장품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 뭐 남성분들은 늘 쓰는 제품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성들은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어떤 컬러가 또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지, 네. 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자신의 그 피부 컬러에 맞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품 그 브랜드들마다 약간씩 색깔이 좀 다르겠죠. 다르기도 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써보고 또 음. 그때그때마다 바꾸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달 이 뷰티박스를 받아보면서 한 달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데 쓰는 비용으로 지불을 많이 생각한다. 하고 있는 거죠. 뭐 소비자들의 심리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 한 네. 가지 궁금한 점은 네, 어릴 때 받은 종합 선물 세트는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선물을 뭐 받는 거죠. 어른이 사주는 거니까 네, 그냥 많이 들어있어서 좋아서 사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나보고 내가 그때 과자를 사라고 했으면 저는 동네 가게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과자만 골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샀을 거예요. 네, 화장품도 나가서 호기심 있으면 써보기도 하고 샘플도 아. 받아서 하면 되지. 네, 뭘 보내줄지 모르고 나한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걸 굳이 돈 내고 이걸 받아보는 심리의 저변에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이 뭐 오프라인 매장들이 화장품 관련된 매장들이 주변에 길거리에 많이 있기도 하지만요. 예. 올해만 딱 생각해 보면 이 전염병 때문에 매장 안에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예, 예. 또 가서 이 체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써봤던 것들을 또 내가 한번 다시 써봐야 되잖아요. 불결하고 번거롭다.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죠. 네, 이 뷰티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쓰는 제품만 쭉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꿔갑니다. 그리고 집에 떨어지면 사는 건 게 아니고요. 예. 여성들 화장대를 잘 보시면 립스틱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왜 또 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컬러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뭐 옷차림에 따라서 네. 또 계절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또 트렌드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를 내가 굳이 검색해가면서 아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오면 네, 오면 다 정보와 쓸모 함께. 있어요. 대부분 쓸모 있고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래서 해보지. 이제 기초와 색조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주는데요. 만약에 저도 사실 이 뷰티 그 박스를 예. 써보질 않아서 만약에 제가 받는다면 저한테 필요 없는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것 같아요. 나눠주면서.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뷰티 박스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품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샘플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행용 사이즈의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네. 정품과 완전 샘플의 중간 정도의 그런 제품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조금씩 테스트해보고 해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나눠주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 뷰티 박스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케팅용으로 또 하기도 소비자를 하고.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네. 저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성분들에게 화장품 선물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던 적이 네. 얼마나 많겠어요. 네, 저의 그 가족을 비롯해서. 네, 그런데 어떤 취향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못 맞추면 오히려 혼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초코바 하나 사드리지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그 심리를 여쭤본 거예요. 네, 본인한테 네, 네. 잘 안 맞거나 네. 뭐 처음 보는 거라도 그 자체가 호기심이고 네, 그냥 즐거운 건지 네, 나한테 안 맞는 걸 사왔어 쓸모도 네. 없게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이런 뷰티 구독 박스들이 하고 네.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큐레이션인데요. 뷰티 박스를 신청을 할 때 본인의 피부 타입을 넣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좋아하는 컬러, 나랑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 어떤 건지를 넣게 되면 샘플 중에서도 네. 핑크색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뭐 브라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구독자의 취향에 맞춰서 그 샘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옵니까? 한 달에 한 번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네. 사진을 보니까 뭐 작은 용량이지만 한 연함은 개 정도 들어있는데 네. 얼마예요? 가격에 따라 다른데요, 당연히. 그래서 예. 회당으로 그냥 나는 한 번씩 기분 전환할 때마다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격이 한 3만 원에서 4만 원대 한국 가격으로 환산을 예. 해보면 예. 그 정도 되는데 이 상품들의 가격을 책정을 해보면 저는 이게 3만 원, 4만 원이 월 정기 구독료가 싼지 비싼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보려면 네. 그 뷰티 박스가 제공하는 그 내용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게 느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중에서 산다면 얼마치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상당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중에 한 1, 2만 원 정도의 제품은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예. 또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3, 4만 원에 5, 6만 원의 가치의 제품을 받아본다라고 한다면 네. 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싸다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재밌네요.
옷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옷 박스를 보내줘서 네. 이거 한번 입고 다녀보세요. 뭐 하는. 있습니다. 패션을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그 스타일 시어리라고 하는 그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브랜드는 명품 옷과 가방을 대여해주는 패션 구독 서비스인데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 직장인이 주 고객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좀 가격도 좀 지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차려입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차지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그 직장인 여성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비싼 의류나 가방을 이제 구입하지 않고도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냥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나이, 뭐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한 다음에 네. 내가 주로 어떤 패션 스타일을 원하는지를 이제 선택을 하면 정기적으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멤버십 이후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달러로 59달러부터 17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니까 약 48,000원부터 148,000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월 회비예요, 이게? 네, 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의 차이는 뭐냐면 한 달에 총 대여할 수 있는 제품의 가지수에 따라서 이 비용이 책정이 되는데요. 월 1회씩 구독 받을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횟수, 원하는 가지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대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15만 원 결정이 됩니다. 내면 무제한으로 주는 모양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5만 원 내면 한두 벌? 3개에서 5개의 아이템을 월 1회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입고 나서 다시 네. 보내줘야 되고. 네, 반송을 하면서 네. 보내줘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세탁이나 음. 옷을 구입을 하게 되면 세탁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보관에 대한 부담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 입다가 또 안 입게 되는 경우도 그런 있고. 것도 참 많죠.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좀 줄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월 15만 원이면 한 달에 월 15만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네. 또 옷장도 꽉 차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 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인기인데요. 옷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줄여서 입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수선을 좀 해야 되거나 예. 보통 뭐 저처럼 이제 허리 사이즈는 맞춰도 길이는 기장은 또 봐야 되는 경우 있죠. 네, 바지 그래서 같은 경우. 간단한 수선까지도 신청을 하게 되면 수선도 해주고 해서 이제 보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선이 임시적인 수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뭐 간단한 박음질 정도만 살짝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내가 좀 입어보고 대여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서비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서 거기에서 옷도 입어보고 또 그곳에서 수선도 해주고 그리고 반송도 또는 반품하는 경우에도 여기에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오프라인 매장들도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취향 맞는 분들끼리 잘 모이기만 하면 이건 장사 무조건 되겠네요. 렌트카 같은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산 옷의 원가보다 대여료를 더 많이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사람들이 이것저것 잘 골라서 하시기만 하면. 그리고 평균 그 1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잘 생각해 보면 네. 직장인 여성들이 한 달에 많이 쓰는 분들이 평균 월 15만 원 정도는 옷이나 이런 계속 액세서리를 사들인다 이거죠? 네, 사는데 비용을 지출한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봐요. 표현하는 거 봐요. 사들인다고 표현하는 네. 뭔가 불만인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어떤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까? 이번엔 직장인들을 위한 픽업 형태의 도시락 구독 서비스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중심가에서는 주변 음식점들과 제휴를 맺어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게 네. 배달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예약하고 내가 픽업. 찾으러 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구독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네. 미국이랑 그 유럽 까지도 번져지고 있고 또 싱가포르까지 서비스하고 있는데 밀팔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놈놈바이라고 하는 그 도시락 구독 서비스가 제가 좀 눈여겨봤는데요. 네. 밀팔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미국 뉴욕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캐나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처럼 원하는 장소로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을 받고 그냥 앉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밀팔의 경우에는 근처에 내가 주로 가던 식당을 주 단위나 월 단위로 구독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리 앱으로 메뉴를 주문해 놓고 구독자가 직접 식당을 방문해서 포장되어 있는 음식을 그냥 픽업해 와서 내가 사무실에서 먹는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근처에 점심 먹으러 식사하러 나갔을 때 인기 식당 같은 경우는 줄 서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같은 또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럴 때는 앉아서 먹지도 못하죠. 네. 잘. 네. 그래서 아예 저 음식을 메뉴를 먹고는 싶고 그리고 시간도 좀 줄이고 싶고 안전하게 나 혼자서 좀 안전한 곳에서 먹고 싶은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앱으로 주문하고 포장된 걸 갖고 오는 건데요. 네. 월 식사권을 구입해서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해 먹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배달해 먹는 거랑 다른 거는 배달료를 안 내도 되고요. 예. 오히려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금액이 조금 더 싸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독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구입인데 네, 구입인데 건 이 바이 건으로. 건바이 건인데 구독 형태로 했을 경우에 가격을 할인을 해주고요. 한 달 내내 우리 식당에서 한 끼씩 매일 그렇게 포장하신다고 하면 네. 싸게 드려요. 네, 그리고 그것을 그 식당만 할 수도 있고요. 예. 근처의 모든 식당들을 내가 오늘은 여기, 내일은 B 식당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나 패키지로 묶여 같은 있는 회비로. 거죠. 아, 네, 알겠어요, 맞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 단위로 할 것인지 월 단위로 할 것인지 또는 횟수에 따라서 또 결제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네. 미리 결제해 놓으면 거기에서 할인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6회권, 12회권 또는 뭐 한 달권 이런 네. 걸로 구입해서 주문해 먹는 방식입니다. 야, 이분들은 머리 좋네요. 이분들은 식당 하나 운영하는 건 아니면서 네. 기존 있는 식당을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해서 세팅해서 그걸 파는 서비스네요. 네, 처음에는 이 서비스가 그렇게 다른 그 배달해주는 서비스들과 이제 서로 좀 비교가 많이 되면서 확장이 많이 안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회사들이 많은 곳에서는 근처 주변 식당들이 다 문을 닫게 된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다 배달을 해가고 픽업해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연합해서 뭔가 패키지를 만들어 보자 아하. 라고 해서 이 근처에 배달료를 굳이 주지 않으면서도 그럼 소비자와 직접 거래인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구독 형태로 이제 이 서비스가 확대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대략 뭐 한 끼에 어느 정도 비용 들어요? 아주 간단한 샐러드 방식이냐 아니면 한 끼에 제대로 된 식사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데요. 예, 3달러부터 8.99달러까지 네, 종류가 좀 다양하게 나눠져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가격은 뭐 비슷하네요. 네. 예. 이건 외국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제 햄버거 구독권 네. 그리고 커피 구독권, 베이커리 구독권 같은 거를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햄버거를 네. 월로 한 달에 얼마를 딱 결제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그 브랜드의 햄버거를 매일 먹을 수 있는 햄버거 구독권이었어요. 30번 먹을 수 있는 거? 네. 근데 이거를 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4,900원 정도로 개당. 했었는데요. 네. 그 대신 개당이 아니라 월 4,900원을 내면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 햄버거를 먹게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벤트성으로 나왔죠. 한 번의 비용으로 한 달을 먹게 해주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매일 햄버거를 과연 매일매일 먹고 싶을까? 뭐 하는 거와 또 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차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햄버거 구독권과 커피 구독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한정 이벤트로 다 실시됐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커피 구독권이나 제대로 베이커리 해봐도 구독권 같은 되겠네요. 경우에는 좀 타당한 가격이다라고 하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은 그 매장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예 구독 형태로 해서 조금 싸게 소비자들에게 네. 조금 싸게 제공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뭐 저희도 늘 식사하고 나면 커피를 늘 마시잖아요. 네. 그럼 회사 근처에 어딘가에서 마실 텐데 조금 더 싸게 매장에 앉아서 먹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겠네요. 월 그렇겠네요. 비용 또는 주 비용으로 내고 횟수로 차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는 그것도 괜찮겠군요. 사장님들이나 또 활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커피숍 같은 경우엔 매번 한 잔에 얼마 몇천 원 이렇게 받지 말고 네. 한 달 내내 오셔서 언제든지 커피를 드실 수 있는데 네. 뭐 한 달에 뭐 10몇만 원 네.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네. 나는 가서 매일 한 잔씩 먹는데 이게 싸네? 네.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 쿠폰 찍어서 조작 스탬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네. 그 방식보다는 이렇게 월 구독 방식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서로 좀 그 잊지 않고 또 네. 내가 이미 내놓고 나면 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잊지 않고 계속 가게 또 되잖아요. 기왕 비슷한 커피면 또 가서 마시려고 하니까 그쪽 매출도 똑같이 올라갈 거고. 네. 그렇군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면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 순환기에 꽤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비슷한 시도들을 하고 있네요. 로그인디의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관리비를 내지요. 그런데 이번 달엔 얼마 나왔구나 하고 그냥 총액만 내고 고지서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수도유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오늘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도유보금. 네, 수도유보금은 수도요금 내고 뭐 좀 남은 돈 이런 느낌인데요. 맞아요. 말 그대로 수도요금 내고 남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수도요금 냈는데 왜 돈이 남아요?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예. 이게 아파트가 수도요금을 매기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음. 일단 수도요금도 누진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보통은 3단계 요금인데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톤 이하일 땐 기본 단가, 30톤 초과, 50톤 초과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놔서 약 200원 정도씩 더 비쌉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는 물을 많이 쓰잖아요. 음. 대량으로 공동 구매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아파트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는 10가구가 사는데 총 300톤을 썼네. 그럼 300 나누기 10. 각 가정당 30톤을 썼겠구나. 네. 30톤이면 따다다다 누진제 적용 구간이 아니네 하면서 네. 기본 단가를 적용하면 대략 10,000원이 나오거든요. 예. 그 10,000원을 다시 곱하기 10가구니까 10 해서 총 10만 원짜리 고지서를 아파트에 보내게 되는 당신 거죠. 아파트는 10만 원씩 10만 원을 내세요. 10가구가 돈 모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 방식은 물을 많이 써서 누진제를 적용하면 수도요금을 많이 냈어야 되는 가구한테는 유리한 방식이네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유리하죠. 예. 그런데 한 번 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이 고지서를 받은 관리사무소에서요. 네. 각 가정별 계량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몇 톤을 썼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집은 40톤, 어느 집은 20톤 이렇게 썼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는 누진제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네네. 아파트에서 단체 구입할 때는 누진제 적용 거의 안 하고 유리하게 단체로 사와서 네. 그거를 각 가구별로 분배해서 수금할 때는 많이 쓴 분들한테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자체에서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했지만 네. 관리사무소에서는 적용을 해서 걷다 보니까 걷고 나면 그 사이에 남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게 유보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거 그럼 수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파트 사는 게 유리하네요라는 질문은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남게 네.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아파트의 경우는요. 물어보니까 네. 큰 평수의 대가족 아니면 대부분은 가정이 한 달에 평균 20톤 이하를 쓰는 걸로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면 누진자가 적용 안 되는 기본 단가거든요. 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계량기 보고 책정해서 누진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요구한 돈보다 더 내니까 이거 불만을 가진 분들이 국민신문고에다가 왜 더 걷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돈 걷고 나면 더 걷게 되는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인 거고. 근데 관리사무소에도 할 말이 있는 게 그 정도 용량을 쓰시는 이웃의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바로 저희가 고지한 그 요금 냅니다. 네. 아파트에 사신다고 수도요금을 할인받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하는 반론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이렇든 저렇든 돈은 그럼 남는 건데 그러면 걷는 돈은 어디다 써요?
뭐 일단은 대체로 공동 수도 요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청소할 때 쓰는 물값을 내거나 아니면 요즘은 불만들이 좀 많아서 아파트 전체 가구의 수도 요금을 남는 돈만큼 깎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발생하는 그러네. 민원이 있을 수 있죠. 이걸로 평수로 나눌 건지 네. 가족수로 나눌 네. 건지 그렇기도 n분의 1 할 하고 건지. 돈을 더 낸 사람은 난데 왜 더 내지 않은 사람들까지 내 돈으로 깎아주느냐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가 있죠. 참 모호하겠다, 그죠? 모호하죠.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참 어떻게든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건데 제일 좋기로는 아파트의 집집마다 네. 수도 계량기를 다 달아서 그거대로 그냥 다 검침해 가시면 중간에 남고 모자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수도 관리하는 곳에서는 아파트에다가는 통으로 팔고 네. 그 통으로 판 그 돈을 아파트에서 나눠서 총무가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쉽지 건데 않죠. 네. 정부는 이거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지침이나 뭐 권장 사항이 없습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만 접수가 꽤 늘다 보니까 실태 조사에 나섰고요. 네. 지난해 4월쯤에 수도요금 관련해서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있잖아요. 이걸 수정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평균 사용량 단가로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계산할 때 누진제 적용을 안 한 단가면 네. 관리사무소도 그 단가대로 그냥 곱하기만 해서 계산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수도 유보금이 생기면 실제로 더 낸 당사자한테 돌려줘라. 네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얘기랑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예. 그 지자체에서 만든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엔 대부분 반영이 됐는데요. 아파트가 이걸 기본 틀로 해서 각각 준칙을 만들잖아요. 근데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 네. 아직까진 주민들이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럼 네. 수도 유보금이라는 항목이 들어있는 관리비 고지서가 있으면 그 아파트는 아직 이거 남아서 네. 어딘가를 쓰고 있는 거다. 그렇죠. 한번 관리 그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요금 계산할 때 2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들 검침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달에 깜빡 검침을 안 해가면 이제 합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거 합산할 때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 협조를 해야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참 여러 기관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송금을 하면 상대방 쪽에서 바로 돈을 찾아서 뭔가를 사러 갈 수도 있는데 내 돈이 어떻게 저기까지 저렇게 쉽게 날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 경제의 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최준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냥 종이 조각 가지고 서로 이리저리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이버머니 같죠. 보면은 이제는 뭐 송금을 이제 하기도 하고,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금융기관이나 상관없이 보낼 수 있고, 어느 금융기관이나 가서 내가 찾을 수 다양한 있고. 방식으로 현금을 찾던 뭐 다양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예. 또 월말 되면 또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시죠. 카드 대금 카드 결제부터 대금. 온갖 공과금들이 쫙 빠져나가서 통장에 돈이 스치우는 또 이제 이런 상황도 생기긴 하는데 예.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보면 누가 돈을 제대로 냈는지 네. 안 냈는지 또 파악해서 또 청구도 해야 되고 예. 또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정확하게 또 전달해주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 어디에 계시던 분이든 송금하면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간다 생각해보면 이건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소린데 네. 사실은 그 시스템, 그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잘 모르죠. 우리는 그냥 우리는 은행에다가 돈 보내면 네. 그 은행이 저 은행으로 돈 보내주고 그럼 저 네네. 은행에서 누가 돈 찾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생각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뭐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다시 C라는 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네. 제 어릴 때 생각만 해봐도 그 현금을 찾기 위해서는 그 A라는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A라는 은행에 가야만 했었어요.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신한은행 내가- 통장을 가지고 국민은행 가서 찾을 수는 통장은 없잖아요. 아니지만 지금 예. 현금 카드나 다양한 기능들이 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는 예. 무조건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만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랬었죠. 예. 그래서 월말에 가보면 은행 창구가 아주 뭐 시장 북새통처럼 정신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내 현금 카드나 이런 매체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예금을 찾을 수 있죠. 보면 요즘 본인이 얼마나 나이 많이 들었는지를 자랑하는 포스팅을 올리는 게 SNS에서는 유행인데 네. 저는 예금을 하러 가면 예를 들면 3,000원을 예금하잖아요. 네. 통장에다가
은행원이 볼펜으로 3,000원 이렇게 써주고 도장 옆에다 찍으셨죠. 빨간 도장 조그만 거 하나 예. 찍어줬어요. 맞습니다. 그걸 믿고 또 맡긴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예.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온라인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렇게 본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처음 구축된 거는 1972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이를테면은 내가 서울에 있는 A라는 은행에 B라는 지점에서 거래를 하다가 네. 내가 지방에 내려갔어요. 그럼 가보니까 그 은행 지점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은행 지점에서 내가 가서 내 통장을 내고 돈 주세요라고 하면 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에잉? 예. 와우. 정말요? 왜냐면은 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계좌는 서울에 네, 있는 서울에- B라는 지점의 음. 그 계좌일 뿐이지 네. 이 지방에 있는 지점에서의 이 사람은 돈을 내줄 의무는 없었던 거죠.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위조된 통장인지 예 어떤 상황인지를 믿고 돈을 내줄 수가 없었던 거죠. 보면은 예. 예 굳이 하자면 어디 최준영 손님이 오셔서 통장에 75,000원 들어있다고 주장하시면서 7만 원 인출하려고 하는데 네. 진짜 그런 손님 잔액에 그런 거 있는 거 맞냐고 전화해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확인을 일일이 해봐야 되는 거니까 사실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그렇겠네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지방에 갈 때는 항상 돈을 넉넉하게 현금으로 챙겨가야 찾아가지고 되는. 이렇게 가든지 네.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72년 외환은행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체 그 자기 은행끼리 같은 은행끼리는 네. 이제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요. 아하.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다른 은행에 돈을 보낸다. 이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1989년 이전까지는요. 와. 예, 1989년 12월 이전까지는 다른 예. 은행에 돈을 보낸다라는 것들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가능해? 그래요? 예. 그러다가 1989년 12월부터 네. 이제 이러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타행으로 음. 돈을 보내는 것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는 거는 중간에 누가 그럼 가운데에서 네. 시장 역할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연결하는 각 개별 은행별로 연결돼 있던 전산망들을 예. 이제 88년, 89년부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누가 연결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1988년도에 이제 금융 전산망이 가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CD 공동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예. 이제는 다른 은행에 가서도 현금 카드만 있으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많이 봤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그러긴 아. 났고요. 그게 89년부터는 이제 송금도 이제 가능한 네.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서 그 일을 어떤 모임의 총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그 일을- 기관이 오늘 말씀드릴 기관, 이제 금융결제원이라는 금융결제원. 예, 아.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뭔가 낯설기도 하고.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 금융결제원이라는 기구는 이제 정부가 예. 1985년부터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꽤 빠르게 접근했던 게 국가 전산망 구축 작업을 했었어요. 예. 5대 국가 전산망. 그래서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뭐 등등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어디서나 등본 발급하고 이런 것도 다 그 당시부터 시작됐던 전산망의 이제 일환인데요. 네. 금융 관련한 업무를 이제 전산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제 금융결제원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금융결제원은 1986년에 금융결제관리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생겨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때 없던 기관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전국 어음교환관리소, 은행 아, 지로관리소 이런 예.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음이라고 그러면 잘 이제 모르시겠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뭐 어느 은행에 돈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내 돈이 직접 그 은행으로 다른 은행으로 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서로가 내가 10만 원 이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일단은 저쪽 은행이 이제 10만 원을 자기 고객한테 내주고 네. 나중에 이제 서로 정산을 하겠죠 보면은. 그래서 막 내가 100건에 뭐 1억 원을 보냈는데 예. 저쪽에서도 나한테 100건에 1억 원을 보내는 게 있으면 양쪽 서로 은행에 서로 쌤쌤. 상쇄가 되면은 우리는 결산해 보니까 보내고 주고 받을 게 하나도 없네 하면은 일이 간단하겠죠. 그럼 실제로는 낮에는 제가 최준영 박사님한테 10만 원을 보내면 네. 제 통장에서는 빠져나가고 네. 최준영 박사님이 거래하는 은행은 그냥 나중에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오늘 밤에 10만 원 보내주겠거니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최 박사님한테 일단 자기 돈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은행들끼리 서로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밤에 모여서. 예,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되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은행들이 서로가 이제 주고받을 일들, 네. 어음이라든지 예. 수표라든지 예. 뭐 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담당자들이 다 들고 와가지고 예 모여가지고 서로 확인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얼마 줄 게 있지, 너도 나한테 얼마 줄 거 있지. 그러면 서로 상쇄시킬 거 상쇄시키고 우리 고객이 너희 은행한테 보낸 돈, 예. 너희 고객이 우리 은행한테 보낸 돈 네. 서로 더해서 예. 상쇄시키고 남는 상쇄시키고 돈은 나니까 정산. 너가 나한테 뭐 얼마를 보내줘야 되네. 그러면은 그거 우리 내일 영업 시간에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산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면 예전에는 전산 없을 때는 그런 분들이 각 기관에서 한 명씩은 최소한 와서 다 모여서 해야 됐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역할들은 이제 1928년 당시 이제 일제의 강점기 시절부터 이제 어음 교환소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부터 예. 은행 간의 업무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것들이 계속 형태를 바꿔가면서 존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은행회관, 네. 은행들이 모여 있는 은행회관 같은 경우에는 각 은행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한 100명 이상 계셨습니다. 밤에 모이는 낮에도 계시는 거죠. 이제 보면 끊임없이 이제 예,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끼리 이제 어음이라든지 수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해 가지고 정산하는 일들을 이제 하셨던 거고. 네. 1983년부터 이제 자동 어음 분류기라는 기계가 도입이 돼 가지고 좀 전산화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예. 1990년대 후반까지도 실제로 담당자들이 이제 이때는 이제 결제원이 됐겠죠. 네. 결제원에 모여 가지고 서로 정산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유지됐었습니다. 예전에 지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집에서 우유 배달 시켜 먹으면 네. 우유 값을 또 우유 배달해 주시는 분한테 보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네. 지로를 보내주세요 하면 지로를 보냈던 네.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송금이니 맞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는 지로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예. 그것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혁신적인 이제 서비스였어요. 그 전에는 그 지로 업무라는 것들이 뭐 우유값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우유 배달하시는 아저씨나 아주머니께 직접 현금으로 드려야만 했었던 일이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배달 사고도 종종 나고요. 분실도 있었고. 사실은 배달원이 가져가면 안 되는 돈이죠. 네, 원래는 이제 회사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돈인데 이제 그런 업무들이 사실 지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금융결제원이 하는 일들은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 일이 됩니다. 네. 나눠 보면 이제 전자금융, 뭐 금융정보, 방금 말씀하신 지로.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 서비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음 교환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전자금융은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CD기를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서로 송금한다든지, 네. 예, 이럴 때 이제 필요한 역할, 각 전산망을 연결하고 중간에 서서 서로 이제 관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금융결제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로라는 네. 사실 근데 지로라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알고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면은 저는 그게 네. 영어라는 걸 알고 나서 깜짝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종이 진짜 길로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자어인 줄 보면. 알았어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GIRO 이렇게 쓰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둥근 원 또는 이제 회전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나온 이제 단어인데요. 뭐 전문적인 설명을 보면 뭐 예금 계좌를 통한 이체, 네. 그래서 상거래에 수반되는 대차 관계를 결제하는 지급결제 제도. 매우 어려운데요. 네.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보낼 수 있는. 근데 이제 내가 직접 그 내 계좌를 가서 송금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인출해서 저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인 거죠. 보면은 결국은 송금이네요. 네, 송금인데 이거를 이제 개별 사람들이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가 이를테면 내 고객 10,000명한테 돈을 받을 게 있으면 고객이 일일이 10,000명이 다 가서 송금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긁어오게. 예, 긁어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이제 이러한 제도라는 거죠. 자동 이체네요, 요즘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로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77년도예요. 그게 되려면 또 금융회사들끼리 망이 다 연결돼 있어야 네. A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결국은 B은행에 보내고 하는 일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심판보는 또 총무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면. 그래서 지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부터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거나 예. 요즘처럼 자동으로 이제 매달 그냥 지로요금 자동으로 납부해 주세요. 이런 게 될 수 있었던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자동이체도 사실은 이 지로라는 시스템에서 이제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인터넷 뱅킹, 뭐 앱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네. 이때마다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공인인증서 또는 OTP 이런 예.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제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공인인증서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도 큰 일인데 네. 지금 이제는 이름이 바뀌고 있죠. 뭐 공동인증서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갱신하실 때 보시면 예스 사인이라는 문구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도 있죠. 예, 이 예. 예스 사인이라는 것이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인증센터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네. 사실 상거래를 할 때 전자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맞아?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였고요. 네. 예, 그때 이제 공인인증서가 크게 역할을 사실 했었습니다. 온라인 신분증.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밖에 이제 하는 업무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CMS라고 부르는 뭐 자금 관리 서비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 어느 기관에다가 이제 내가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금을 내고 싶다. 보통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같은 거 하는 거. 예. 이럴 때는 이제 계좌 지로하고는 또 좀 다른 개념으로 CMS 신청할게요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자동으로 인출해서 가는 이제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송금이네요. 네, 송금인데 송금의 형태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네. 이제 이름도 보면. 다르고 살짝 현식들은 다르지만.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사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이제 거래 승인 및 대금 결제 이제 업무 중개하는 게 이제 카드 벤이죠. 네. 벤 업무도 이쪽에서 일부 이제 하고 있고요. 어. 벤사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카드 조회 단말기 뭐 이런 서비스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일을 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하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도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2019년에 이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서비스로 이용한 금액 규모가 네.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3경 6,4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조가 아니고 경 단위로 나오는 왔다 거죠. 갔다 하는 돈이. 예,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이 정도 되니까 이거를 일일이 사람이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금융결제원은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혈관 같은 그런 역할을 중간에 책임지는 그런 네.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렇군요. 금융결제원은 사실 이 코너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코너에서는 이제 정부나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예. 이 금융결제원은 당연히 공공기관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공공기관 아니에요. 그럼 그냥 주식회사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기관이라는 건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자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는 정부 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누가 만들어졌냐? 만들었어요? 정부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한국은행과 당시 전국에 있던 시중은행 10곳이 예. 돈을 내 가지고 한국은행이 돈을 제일 많이 내고 예, 그렇게 해서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는 은행들끼리 하니까. 서로의 필요성에 따라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공공기관으로 보기 좀 그렇겠지. 어려운 거죠. 보면은. 매일 밤 자정에 어디 커피숍에 모이려고 하면 매번 불편하고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에 다 모여 한 이래가지고 곳에 모일 때가 예,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네. 사실 다들 공공기관으로 취급하고 예. 본인도 공공기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올해 9월 3일 날 예. 금융위원회가 뭐 공기업 그러니까 그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기관 채용 설명회를 하는데 네.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하고 같이 금융결제원도 설명회를 개최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다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면은. 그렇군요. 여기는 돈을 어떻게 법니까? 그럼 공공기관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네. 일단은 이 금융결제원은 금융사들이 이제 예. 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네. 이제 회비도 있고 이제 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 갱신할 때마다 유료로 뭐 4,400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자체 수익 사업도 이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간 수익은 한 1,200억 원 정도 돼요. 네. 예. 그래서 1,200억 원 정도니까 사실 뭐 아주 큰 규모는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망을 운영하면서 네. 얻는 대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도 입사하려면 전산 관련 전공자를 많이 뽑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리한데요. 예.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알리오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네. 아주 확실하게 정보가 잘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취업 입사 뭐 저 연봉 네,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다른 공공기관은 몇 명을 채용했고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공고를 봐도 그냥 땡땡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쭉 공고를 살펴보니까 뭐 전산직하고 일반직으로 나눠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빅데이터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 쪽이 아무래도 더 채용 인원이 많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해보는데 좀 불명확한 면들이 좀 있고요. 그렇군요. 예, 2007년 자료를 이것도 추산입니다. 평균 연봉을 보면 이제 한 8,700만 원 정도 네. 예, 되는 정도로 이제 추산이 대략 되고 그 있는.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늘 은행과 거래를 하지만 은행들끼리는 뒤에 모여서 뭔가 또 정산해야 될 일이 필요한데 예. 그 일을 도와주는 기관이네요. 오늘은 금융결제원을 다녀왔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에 준비해드린 손에 잡히는 경제 재밌게 잘 들으셨죠?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